가장 고배로운 자산입니다. 내 삶의 북극성.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미래는 씨앗 속의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항쟁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때의 저항정신은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성화되어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위대한 부산시민, 위대한 마산시민, 창원시민, 경남도민의 승리입니다. 네, PK 정치토크 이성권 전 국회의원, 최태경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자, 어제 행안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마 항쟁이 처음 일어난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하는 개정령이 의결됐습니다. 오늘 부산대학교에서 부마 항쟁 기념관에서는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창원시장이 그 의미를 담은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40년 전 민주주의를 향한 부산, 창원, 경남의 함성이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생생한 울림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산대 기념관을 만들고 항쟁 발원지 표지석을 세웠던 99년 당시에 부산에서 민변 활동을 하면서 큰 역할을 하셨고요. 예, 저기 모습 보이시네요. 뜻을 이루기까지 생각해보면 20년이 걸렸다 싶습니다. 예, 다음 달 이제 16일 부마항쟁 기념일은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 이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예, 부마항쟁, 민주항쟁의 의미, 두 분 어떻게 좀 가볍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항쟁은 4번 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4.19 혁명, 네. 그리고 또 5.18 민주화, 네네. 그리고 또 87년 60 민주항쟁이 있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부산 네. 마산 민주화 운동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4대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를 국가가 공식 그렇죠. 인정을 해준 거네요.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네. 해서 기념일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완결판을 네. 이번에 가졌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는 과정에 초당파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그 민주화 기념 사업회에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네. 저희 바른미래당에도 요청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네. 아마 자유한국당에도 갔을 거고 당연히 네. 민주당도 앞장섰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한 네. 초당파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한마디로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부마 항쟁이 어떻게 보면 열매일 수도 있을 테니까는요.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많이 드셨겠습니다. 예. 반문명적이고 네. 반민주주의였던 유신 독재가 아주 우리 한국 독재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진행됐었죠. 네. 그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이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4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네. 것은 아주 의미 있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60만 명의 네. 시민이 서명을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네.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는 거, 네. 예, 저는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예, 감회가 남다른 네, 부마항쟁 또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은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한 추모,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장관님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위성 정권 부산에서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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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불법적인 정권을 타도시키는 그러한 민주화의 새로운 시작을 바로 부산 경남에 이게 뭐 연휴가 지나고 나면 뭐 이게 좀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더 뭐 길이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이승건 의원, 저 바른미래당이 간만에 우리 부산 지역에서 한국당과 한 프레임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40년 전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부산에서 불법 정권을 타도하는 민주화를 시작하자. 네. 뭐 이런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이거 네. 어떤 의미입니까? 제 얼굴이 갑자기 모니터에 보이니까 저도 좀 어색하긴 한데 이틀 전에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이 네. 조국 파면을 위한
범시민연대 기구를 결성을 했습니다. 네. 부망쟁의 의미는 네.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이 네. 유신 독재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마 항쟁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네. 그런 의미에서 부산과 경남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군사 네. 정권이 아니고 지금은 민간 정권이긴 하지만 네. 오만과 독선 그리고 독재적인 양상을 보이는 정부에 대해서도 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민주화운동의 네. 정신을 개성하자.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런 취미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네.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지금 현 대표지 않습니까? 네. 예, 조국 반대로 보수 통합할 때가 아니다라는 네. 목소리를 냈는데 그럼 중앙당과는 방침이 다른 거 아닌가요? 그거는 손학규 대표가 조금 오해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 자체가 보수 통합을 위한 네. 어떤 노정에 올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이거는 특정 현안, 네. 정책 현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조국이라는 인물이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는 정당과 그리고 시민은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특정 현안에 대한 단 하나의 공조일 뿐이고 그렇죠,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 지금 계획으로는 이 사태가 종결되기 전까지 네. 매주 1회 네. 이번 주만 금요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매주 토요일 날 네. 집회를 공동으로 하기로 했고 예 그리고 또 연석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단체와 학계 그리고 네.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신 독재, 좌파 독재 이거 대치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유신 독재는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서 네. 권력의 신여로 사용했고요. 국가정보원 그리고 국군 기무사 네. 등을 활용해서 정치 사찰을 해서 네. 정권을 영위했었죠. 그리고 현재 검찰은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검찰은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네. 장관의 가족을 청문회 중에 네.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에 직접 네. 조사하는 국면입니다. 유신 독재 시절과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은 극과 극으로 반대편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신여였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완전한 자유, 검찰의 완전한 자유, 네. 완전한 독립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유신 독재와 비유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좀 언어의 오남용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냥 깨끗하게 비판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독재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가 워낙 군사 독재 경험이 길다 보니까 독재하면 군사 독재만 해당이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재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인정을 하는 거죠. 다양한 세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조화와 통합을 해나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 네. 나는 개혁 세력이고 상대는 적폐다. 이런 생각 자체. 그래서 적폐 세력은 소멸시켜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독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 자체가 독재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네. 우려스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점을 야당이 그런데 비판하고 경고를 하는 그런데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네. 나만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네. 그렇게 생각한 것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조국 인명과 어떻게 정치돼서 연결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상당히 많죠. 예, 이게 잠깐만요. 연결하자면 언론과 야당에서 무수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체적 진실과 조국 장관 후보자가 어떠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법적으로 수사기관도 아직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혹만을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독재다. 알겠습니다. 법치주의를 어긋난 무리한. 네, 짧게 답변 듣고 또 다른 질문으로 의혹만 넘어가겠습니다. 가지고 얘기했다는데 의혹이 지금은 혐의로 넘어갔습니다. 배우자가 바로 피의자가 되어가지고 기소가 되었어요. 오늘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조국 후보도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그리고 그게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혐의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혹과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른미래당 그리고 또 한국당의 반문연대 혹은 또 반조국연대? 이번에 부산에서 만들어진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연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산이 특히 다음 총선에서 격정지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바른미래당 현역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분들도 계신데 지금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분리돼서 총선이 치루어졌을 때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분이죠. 뭐 하모 국회의원님도 그러시고 그런 상황에서 총선을 의식한 행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일정 정도 존재한다.
저는 그걸 비판한다기보다는 그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하모 의원은 하태경 의원을 이야기하신 걸로 제가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조국 장관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집집마다 그야말로 밥상머리에서 조국 대전을 치렀다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요. 지난 한 주 민심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보실까요? 문재인은 사죄하고 조국은 사퇴하라. 한국당은 지난 15일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서 국회 앞에서 추석 민심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이학재 의원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퇴진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이에는 반대로 민주당 연휴 직후 국민은 조국 이슈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다. 그만 싸우고 일하라는 추석 민심이 있었다며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야당들과 함께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귀따갑게 많이 들으셨습니까?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저는 쉬지 않고 그 기장군에 있는 모든 상가를 거의 다 돌다시피 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진짜 직접 심층 면접 여론조사를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국 사태가 생기기 전에 한 2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입에 달고 다니던 이야기가 경제 망한다 했어요. 네. 경제 망한다고 그렇게 걱정하던 분이 요즘은 경제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조국 사퇴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이 사퇴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까? 정말 이 정쟁으로 근데 조국 대전과 조국을 비판하는 것과 경제 망한다에 연결되는 지점은 무엇이냐? 이 지점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서 깎아내리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짧게 어떤 이야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뭐 비슷한 얘기를 듣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일 간의 경제 전쟁, 민생 문제, 조국 문제 들었는데 대부분은 결국은 조국 문제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나 고집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흠결이 많고 국민들의 반대율이 높지 않습니까? 추석 지나면서 확 높아졌어요. SBS 여론조사 결과를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보면 무당층이 지금 우리나라 1당이 됐습니다. 38.5%인가요? 무당층이 그렇습니다. 이건 뭐 오히려 한국당은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이 아주 많이 됐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걸 야당이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당한테 넘어갈 때는 현 정부 여당을 반대하고 비판만 한다고 절대 야당한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의존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걸 만들어줘야 되죠. 국민들 다수가 조국 장관의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요. 하지만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지 않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느 당을 지지할지 마음을 정하겠다는 청이 늘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삭발 릴레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으로 야권, 특히 한국당이 구심점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또 부여된 수많은 정치적 수단을 다 외면하고 삭발투쟁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치를 웅변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당 대표의 삭발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릴레이 삭발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약간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좀 비아냥거리듯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이 덩치가 크든 적든 간에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고 가면 그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인데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덩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삭발이나 단식 같은 건데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기국회 기간에 들어가 있죠. 그 상황에서
단식들을 쭉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삭발이라는 형태를 채택한 거니까 그 절박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절반이다.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받는 게 두 갈래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투쟁력이 없다. 왜 이리 제대로 못 싸우냐. 또 하나는 중도층을 흡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발 투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통적인 지지층들의 투쟁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그건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집은 시켜주지만 중도층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당의 비전과 핵심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표가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릴레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방 의원들까지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만일에 확산을 진짜 생각한다면 타 정당에서 한다든지 혹은 또 시민사회에서 같이 동조를 한다든지 이런 게 확산이 되는 거지 같은 정당 안에 그 대표했다고 따라서 하게 되면 줄 서고 공천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바른미래당이 저 동조 삭발할 가능성은 그거는 있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대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삭발을 했다는 것은 그 야당 의원들이 다음 공천을 받을 야당 의원들이 따라서 삭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부추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우리 지역에 그 오선의 이주영 국회부의장, 전 국회부의장, 또 오선인 심재철 의원, 뭐 또 부산의 이현성 전 비서실장 이런 뭐 분들의 삭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다음 총선 공천이 위험한 분, 공천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당 대표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하는 삭발. 이런 양태도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다가 아마 공천 받기 힘든 분들 다 삭발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있고 한간에는 조계종 다음에 한국종이 최대 종파가 될 거 아닌가. 농담으로 하시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모든 이슈가 지금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추석이 끝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십니까? 조국은 사실 특검을 하길 바랄 것이다. 지금 현재 검찰 지도부는 본인한테 너무 강경하게 수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을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는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이게 장관 임명에 관계된 것이 무슨 국정조사감입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 공세를 위한 용어의 오남용 이거가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까지 해당되는 비사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라는 자료들이 나왔을 때는 이 정권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나온다면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개연성,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높다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10초만요. 정리되는 시점은요. 조국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또는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이 문제로 정치 공세를 펼쳐도 득점이 안 된다는 거. 그게 확인되면 이 정리가 되겠죠. 이주의 키워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고민해 오셨는지 어떻게 이성건 의원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운 물 들고 나오셨어요. 제가 가슴에 안고 있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초조한데 시한폭탄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이번 주에는 조국 장관과 그리고 배우자인 정경심 씨가 이런 심리적인 상황이 아닐까. 지금 조국 가족 수사가 막바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자인 정경심 씨가 아마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상당히 많은 근거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고 증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국 장관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초읽기에 들어가는 게 이번 주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과 배우자 그리고 심지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까지도 좀 불안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시한폭탄. 추정하시기에 불발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실하게 폭발할 거라고 터질 거 말폭탄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최태경 대변인께서는 어떤 앤드류 양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안 출신 거의 최초의 유력한 미 대선 후보로 대만 출신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미국 정가에서 던진 큰 화제거리가 18세 이상의 미국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게 해주자. $1,000, 월 $1,000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메카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벌써
언론과 야당에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 비판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제가 놀란 것은 제가 검색한 결과로는 미국의 상대 공화당, 언론 누구도 앤드류 양을 사회주의 정책을 한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다. 이런 선동형 비판과 비난을 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땠을까? 정말 한국에서 이런 의견을 했으면 분명히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공격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한국도 이제는 이 안 앤드류 양의 말대로 대한민국을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들고 나오신 키워드들 역시 또 이번 주 내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 오늘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